네, 반갑습니다. 재무회계 유형자산 4장 같이 볼게요. 자, 유형자산에서 최초 인식과 측정 먼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입니다.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합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요.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여러 회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산이고요. 예비 부품, 수선용구 등 말합니다. 1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요. 1년 이상 사용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 있고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이라고 부르죠. 자, 유형자산 일반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대체되는 부분은 장부금액은 분리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거합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입니다.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업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재평가 모형 볼게요. 재평가는 보호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매 보호기간 말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유형자산 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어요.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 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재평가 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기타 포괄 손익이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자, 이거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 투자부동산, 판매 목적으로 취득, 재고자산으로 분류. 이거 말하는 겁니다. 특정 기간 동안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기간에 발생한 그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제조원가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합니다.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과 측정 보겠습니다. 인식 기준입니다.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인식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자산은 자체적 효익이 없어도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게 돼요. 최초 인식 시 측정 보겠습니다. 원가에 포함되는 준비 관련 직접 원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조립, 시험 원가, 최초 현상 및 취급 원가, 전문가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되는 준비 관련 직접 원가가 되겠습니다.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원가 볼게요. 개설원가, 새로운 지역, 고객층을 상대로 소요되는 원가,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취득이 완료된 후 인식하지 않은 원가 중에서는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고요. 초기 가동 손실,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부수적인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적용 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유형자산의 일괄구입 한번 볼게요.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서 일괄구입 구분입니다. 취득 후 모두 사용하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게 되고요. 취득 후에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신축한다면 대부분 토지의 원가로 보게 됩니다. 일괄구입 원가, 그 다음에 구건물 철거 비용, 거기에 작업해물 매각 수익이 있으면 차감해주고 토지 정지 비용은 토지의 원가로 봅니다. 신축 건물은 신축 비용과 토지 굴착 비용을 원가로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 정지 비용은 토지의 원가로 구성되고요. 토지 굴착 비용은 신축 건물의 원가로 구성됩니다. 자, 기존 건물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 장부가액하고 철거 비용, 거기에 폐물 매각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 처리하게 됩니다. 자, 토지의 취득가액 볼게요. 토지 취득원가의 가산 항목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유지관리하는 진입도로 포장비에는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이 있으면 구축물로 계상하고요.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이 없으면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자, 기타 원가 볼게요. 토지 취득 후에 일시 운영하는 운영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요. 내부 이익과 비정상 원가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굴착 비용은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 아까 말했죠. 자, 재산세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취득세는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되는데 재산세는 당기손익으로 처리돼요.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수익으로 획득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교환거래를 통한 취득 보겠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랑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로 나뉘어지죠.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다면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이제 현금 지급이나 현금 수령이 있으면 가산하거나 차감하게 되겠죠. 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랑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그리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나눠져 있습니다. 자,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취득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현금 지급하거나 수령한 거 차감하거나 가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때도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것 가산하거나 차감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현물 출자로 인한 취득 볼게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불명확한 게 예외인데 그때는 발행 주식의 공정가치로 하게 됩니다. 자, 분개인데 차변은 유형자산 공정가치 잡고 대변은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인식하겠죠. 자본적 지출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이 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 있죠. 정기적인 교체, 정기적인 종합검사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내용연수나 잔존가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자산의 장부금액의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을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고 잔존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요. 취득했고요. 자, 기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어요. 감가상각비로 계산했으면 자, 다시 새롭게 기존 장부금액에 자본적 지출 가산한 다음에 새롭게 감가상각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익적 지출은 일시적인 수선 유지비고요. 단기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구원가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구원가는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고요. 복구충당부채는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로 합니다. 유효이자율법 적용해서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요. 해당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하게 돼요. 이 이자 비용은 차입원가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산일에 자, 손익계산서의 효과는 감가상각비가 있겠고요.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 있겠습니다. 이자 비용만큼 복구충당부채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복구 시점의 회계처리인데 감가상각비 있겠죠.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복구공사 손실, 실제 복구 비용을 복구충당부채와 대체시키고요. 부족한 금액은 복구공사 손실로 비용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복구충당부채 변경 보겠습니다. 복구 예상액을 추정한 것이므로 추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추정치가 변경되거나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이 있을 때 이 복구 예상액이 변경됩니다. 부채의 변경은 당기의 관련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하게 돼요.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요. 만약 그 초과분이 존재한다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재평가 모형에서는 유형자산이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어서 복구충당부채의 변동을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감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복구충당부채의 변동은 재평가 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나뉘어 있죠. 자, 원가 모형하고 재평가 모형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원가 모형에서는 자, 변경 시점에 복구충당부채가 만약에 증가했다면 복구충당부채 늘려주고요. 유형자산도 같이 늘어납니다. 복구충당부채 감소하면 복구충당부채 감소시키고 유형자산도 감소하게 되겠죠. 변경 전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복구충당부채 변경액 적용해주고요. 거기에 잔존가치 빼서 잔존 내역연수로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은 변경 시 유효 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변경된 복구 원가에 변경된 유효 이자율을 적용시킨 것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평가 모형은 자, 복구충당부채가 증가하면 복구충당부채는 늘리는데 재평가 잉여금으로 그 장부 금액만큼 잡아주고요. 대차 차액은 재평가 손실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보시면 첫 번째로 복구충당부채를 감소시키고 두 번째로 재평가 이익을 차감해 주겠죠. 자,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요. 그 외에는 다시 재평가 잉여금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보면 재평가 모형에서는 유형자산이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어서요. 해당 복구충당부채의 변동을 자산의 원가에 가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구충당부채의 변동은 재평가 손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부보조금 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의 인식인데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만 인식하게 됩니다. 정부보조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 지원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및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한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정부의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은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의 효익은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정부 보조금 인식 방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 KIFRS는 수익접근법을 채택하고요. 하나 이상의 회계기간에 거쳐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돼요. 수익 관련 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어요.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 그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때 건물의 내역연수 동안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어요.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수취한 시점이 아니에요. 권리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에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 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의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보조금이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는지와 관련 없이 자산의 총 투자를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변동을 현금 흐름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게 돼요. 자, 그럼 정부보조금을 회계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보조금 수익 인식 방법인데 자산 관련 보조금, 수익 관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산차감법, 이연수익법, 수익인식법, 비용차감법 이렇게 있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나 이연수익법은 별도의 부채가 개성되어 실무적으로 자산차감법을 선호합니다. 자,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의 비교 한번 볼게요. 자산차감법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게 되고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게 됩니다. 자, 이연수익법은 별도의 부채로 표시하게 되어 이연수익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내역연수 동안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표를 통해서 볼까요? 자,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있습니다. 자, 수령했을 때 정부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이연수익법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연수익법은 부채로 잡고 자산차감법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BS상 이쪽에다 계산되죠. 자, 이연수익법은 BS상 이 부채 자리에 인식하게 됩니다. 취득하게 되면은 현금 나가고 유형자산 들어옵니다. 자, 이건 똑같아요. 그럼 이제 결산일 한번 볼까요? 자, 결산일에는 자산차감법은 자, 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하니까. 그럼 이 정부보조금을 감가상각비랑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상계액, 감가상각이랑 상계한 액수만큼 차감하게 되는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좀 줄어들겠죠. 이연수익법은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연수익 부채를 없애주면서 그만큼 보조금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면은 감가상각비도 생기고 보조금 수익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분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자산을 처분될 때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입니다. 현금 처분가 잡고요. 유형자산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과 비교된 대차 차액은 처분 손익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차변에 정부보조금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잡았던 거 다 없애줍니다. 자, 이연수익법은 유형자산 나가면서 다 처분 손익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다 없어지면서 그만큼 다 보조금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는데요. 상환 금액만큼 자산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돼요. 자,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자, 자산차감법 보겠습니다. 자, 현금 상환한 거 있죠. 그거 기입해 주시고요. 남아있던 정부보조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가상각비, 대차 차액 인식해 주고요. 이연수익법도 현금 나가면서 부채 들어오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상환 손실, 대차 차액 잡아주게 됩니다. 자, 회계 추정이니까 소급하지 않아요. 자, 다음 후속 측정에서 감가상각비의 서술형 주요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미래 경제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고 결정하고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요. 합리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합리적 방법 추정이 어려울 경우에도 정액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합리적 방법으로 추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법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유의적인 일부 원가 보겠습니다.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게 돼요. 자, 그 부분은 유의적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의적인 일부 원가가 있으면 별도 구분해서 감가상각하게 되고요. 단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리하여 상각할 수는 있습니다. 토지의 상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지의 원가의 해체, 제거 및 복구 원가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 효익에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채석장이나 매립지를 제외한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구 비용이 토지의 원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감가상각하게 돼요. 잔존가치란 내역연수 종료 시점의 예상처분 금액 빼기 예상처분 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의 개시인데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 개시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의 종료는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빠른 날에 중지하게 됩니다. 가동되지 않거나 유효 상태 그리고 폐기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아요. 단 생산량 비례법 사용 시에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만 그 금액이 0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빠른 날에 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재검토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잔존가치, 내역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게 돼요. 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감가상각 방법 변경하고요. 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보아서 전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인식합니다.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여부는 관계없어요. 다만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중단하게 됩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원가의 일부가 됩니다.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어떠한 항목, 급여, 주식보상 비용 등도 다른 자산의 원가가 되거나 비용 처리합니다.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는 제품이나 제공품의 원가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의 원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원가 배분이고요. 자산의 평가는 아닙니다.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중에서 아직까지 비용으로 배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할 뿐이지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내역연수 결정을 위해서는 자산의 물리적 수명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및 법적 요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KIFRS는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형자산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 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시되는 경우와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 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각 회계기간 단위로 배분되는 감가상각액은 다릅니다. 내역연수 동안 총 감가상각액은 동일하게 돼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된 경우 손상차손의 발생 여부를 매 보고기간에 검토해야 합니다. 폐기될 유형자산과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유형자산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쉬었다가 감가상각 방법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